네, 안녕하세요. KBC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국대 최백운동입니다. 아, 원래 정말 3편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아니죠. 하셨어요. 지금 처음 데뷔를 하는데 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저도 프로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목청껏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말씀. 저는 안 하면 안 하지 하면은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오시다가 예. 정말 오셔서 말씀이나 하실까 걱정했는데 말씀을 말 끊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잖아요. 역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 배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의 열정과 이런 말씀도 너무 귀감이 되고 저부터도 당장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변혁의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만 말씀 이미 지난 3편에서 말씀 나누셨죠. 인공지능 그 밖에 그 두 가지 말씀 나눌 차례인데 그 두 번째가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 기후 변화 문제하고는 맞물려 있는 문제, 동전의 앞뒤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흔히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이런 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 많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적인 제조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산업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한 2025년까지는 탄소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벌써 논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피했다가는 우리 이제 산업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의 의존도도 높은 나라가 그렇죠? 그런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하겠다. 우리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냥 자기들이 앞장서서 혁신한다기보다는 각 국가가 배기가스 기준을 그렇게 강화해 나가고 기후 변화 협약에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하니까 이제는 전기차 아니면 안 팔리겠네 판단하면서 그런 액션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AI가 디지털 생태계라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했다면은 지금 기후 변화 문제는 일종의 뭐냐면 그린 생태계를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린 생태계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린 생태계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참고로 삼을 게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이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은 공장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다음 그 대신에 얘네들은 제조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그러니까 그 아이폰 스마트폰을 팍스콘이라는 대만계 기업에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장을 안 갖고 있으니까는 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한테 소위 말해서 탄소를 그러니까 안 쓰는 제품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쪽에다가 부담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제조업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조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조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고요. 제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조 부분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린 생태계를 얘기 안 해도 제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드는 역할이 자꾸만 이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도 필요한 거고 근데다가 플러스 뭐냐면 그린 생태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소위 디지털 생태계에 우리가 해서 등장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산업 생태계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모델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그럼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겠네요. 제조업의 의존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예. 또 제조업에 몸담고 계신 해당 산업에 계신 또 담당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조업 없애야 됩니까?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 서비타이제이션 얘기하는데 뭐 우리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예, 해주십시오. 저는 제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농업의 종사자가 2%도 안 됩니다. 네. 예? 예. 제조업 종사자가 한 8%뿐이 안 돼요. 네. 다 합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나머지 다 서비스라고 서비스. 해가지고 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자, 농업이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농업의 종사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농업이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냐면 과거보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네.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인력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소위 기술 진보에 의한 결과인 거예요. 네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덜 필요한 거예요. 과거보다도요. 네.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 좋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면서 돈과 사람이 다 농촌을 떠나서 많은 돈이 도시로 갔듯이 네네.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과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겼듯이 네네. 디지털 쪽이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더 부가가치가 네.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럼 우리가 돈이라든가 노동력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제조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기술 발달에 따라서 네.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조업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팩토리 얘기하듯이 소위 말해서 자신들을 고부가 가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데이터의 중요성을. 네.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을 지금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코들리스 폰이라고 무선 전화기였었죠. 네. 무선 전화기까지만 해도 이건 전화기였었습니다. 네. 네. 전화기였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 거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전화기가요. 네네. 자동차도 그렇게 지금 변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제조업 제품의 변화 방향을 지금 두 개의 제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제조업 제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제조업 제품을 만들었듯이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네. 그러니까는 변화하는데 네. 제조업 제품은 그러니까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들하고 지금 디지털 데이터 이 경제하고 이거를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네요. 교수님, 예. 더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책 안 사요. 그래서 한국어만 말씀하세요. 아 예. 대충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 내용은 내가 책에서 읽어야 더 읽을 거리 많죠. 그럼요. 더 읽을 거리 당연히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 끊고요. 예. 세 번째, 예. 세 번째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합, 예. 남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경합, 저는 남북 연결. 연결. 예. 예,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통합까지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혹시 정치적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무조건 경제적인 판단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 말. 저는 뭐냐면은 지금 앞에 AI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하고 네네. 공존의 앞뒷면이라 했잖아요. 네네. 맞물려 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두 개 하고요. 예.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예.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네.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남북의 연결을 확고화시키는 것도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에서 끝일 거라고 봐요. 미중 간의 격차가 네. 소위 GDP를 예를 들면요. 네. 이게 네. 과거에는 한 2033년이나 돼야지 이게 저희 중국이 추월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2028년으로 당겨졌습니다. 네네. 아마 더 당겨질 수 네, 있을 더 당겨질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경제력이라는 면에서 특히 어차피 패권 경쟁. 예. 지금 그 기존의 우리가 국가 운영 방식은 네. 자국이 그러니까는
최고라는 자국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패권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놓치 싫죠. 그럼 중국을 어쨌든 걸 주저앉혀야 됩니다. 중국은 바싹 좀 쫓아오고 앉아 보다 보니까 그걸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바이든 행정부 정도 기간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트럼프 때보다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편에 쓰라고, 자기 줄에 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한반도를 소모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모품으로. 중국을 만약에 압박하는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면은 소모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우리한테 끔찍한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미중 갈등을 우리가 피하면서 그걸 위기를 기회로도 우리는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북 연결만 항구가 된다면은 항구가 된다고 그리고 통합이 된다면은요. 저는 한반도가 세계 경제 3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어떠한 나라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가 역동적인 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지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지역이 같이 우리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협력체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셈이라고 하죠. 아셈이 51개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러니까는 유럽하고 교육을 하려면은 배로 합니다. 인도양을 건너가지고요. 근데 한반도가 연결이 되게 되면요. 이게 대륙으로 갑니다. 이게 훨씬 더 시간이 빨라요. 훨씬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단축되고요. 그러면 한반도가 뭐냐면 아시아하고 유럽, 아셈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북한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은 남북이 일단은 단결을 해야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남북이 단결을 해야 되고요. 남북이 단결을 하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연결을 항구화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깨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 개성공단이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저기 됐듯이 중단됐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항구화 되려면은 북한이 지금 고집하는 북한의 자존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뭐냐면 자기들이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해서 그걸 지켜왔는데 자기 체제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그러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현재 이 산업이라든가 자본주의 체제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새로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안 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생태계는요. 핵심이 뭐냐? 이익 공유, 협력, 자율 이런 것들이에요. 이 공유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잖아요.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통제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협력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 운영 원리가 저는 하나의 대한 경제 체제로서 북한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대한 체제로 간다면은 서로가 그다음에 이제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결이 되고 항구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아시아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다자주의 협력 체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요. 거기다가 뭐냐면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21세기는 20세기랑 다른 선진국이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전통적인 20세기 선진국가는 뭐냐면 하드 파워가 국가의 힘이었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뭐냐면 국가의 매력은 뭐냐면 문화라든가 그다음 우리 지금 뭐 BTS 한번 봐보세요.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잖아요. 국가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K 방역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했던 문화 강구, 뭐 민주주의 강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 대한민국 멋지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1세기엔 저는 국가의 파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문화, 군사력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거가 트럼프가 막 힘을 휘둘렀지만은 미국 우리가 속으로 존경하는 나라 없잖아요. 깡패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국민이 매력이 높은 국민이라면은 한국의 국가 매력도 같이 높아지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지난해 우리 수출품 중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바이오 헬스라든가 그다음에 농산품 이런 것들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국가 매력도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받고 파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이런 나라, 이탈리아를 우리가 동경했듯이 네. 바깥의 나라들이 우리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좋아할 때는 돈이 많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그러니까는 문화의 힘, 문화적인.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소프트적인 이런 것들이라. 그러네요. 그게 20세기가 다른 선진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저는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 그린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촛불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이 원동력이라면은 문화와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있다. 네. 그걸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 그러니까는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소위 말해서 이 미중 간의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는 남북이 중재가 돼가지고 네. 네. 이런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제가 시간 없어서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네. 이 새로운 처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 청와대가 알고 있나요? 이거 링크 그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예? 한번 꼭 보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100년의 조건이라고 한 이유가 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던 집이 네.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네. 수리수선하다가 네. 나중에 수리수선하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에 새로 져야 된다. 예. 예. 아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생태계에 걸맞는 접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크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그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든 기간 안에 그렇죠. 모든 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게 우리나라 대선이 그 기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백운 교수님께서 행 조심하시고 여러분 뽑을 준비하시고 네, 이렇게 KBC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이 이야기가 이게 정답일지 정답이 아닐지 여러분 한번 직접 예. 책 한번 보시면서 좋은 뜻과 생각을 또 올리면서 또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 발전시키면서 더 맞습니다. 가다듬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요 지난해 보니까 너무 멋진 국민들이에요. 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국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21세기 선진국은 누구도 안 가본 길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끝까지 새로운 출발은 최백운과 함께 KBC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